야,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지? 내가 2014년 그걸 보기 전까지는 내 삶은 그야말로 즐기는 삶을 살았다면 그때 제가 그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요. 아,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처음에는 이런 필사한 것을 내가 이걸 한 10권 정도 되거든요. 이 문장들이 휘발유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조각조각 남아있더라고요. 저희 대저택 초대석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바로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꾸준히 글로 쓰고 남겼다는 겁니다. 글을 쓴다고 하면 뭔가 거창한 업적, 뭐 특별한 기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하지만 누구나 글을 쓰는 이 행위를 통해서 돈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쓸수록 돈이 된다. 이 책의 저자이자 출판기획 전문가로 20년 넘게 살아오신 양원근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출판 기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엔터스 코리아 대표이자 쓸수록 돈이 된다의 저자 양원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저희 말씀을 나눠보시죠.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유일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라. 이게 이제 니체의 말이잖아요. 예. 같은 맥락에서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도 생전에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올리원이 되어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고요. 작가님께서도 책에서 언급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점을 살리는 건 둘째를 치고 내 강점이 뭔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단점은 압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려고 시간을 다 보내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예. 작가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한번 바라보시는지 생각을 여쭙습니다. 네. 하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네. 니체나 이혜령 교수님의 말은 남들과 경쟁하지 말고 자기만의 강점을 찾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당하고 경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뭘까를 고민할 틈도 없이 단점을 고치거나 남을 따라한다거나 그런데 급급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자신감을 잃게 되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경쟁을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넉넉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경쟁의 기준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잘하는 것이 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 내가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또 반대로 그런 분들을 보면 다른 분들의 강점은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년 양원근 시절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했던 생각이 내가 가진 강점이 뭘까? 이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아직 한참 어린 나이에 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제 어린 시절을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남들이 보면 지금 이제 성공한 모습만 보니까 다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고생을 전혀 안 하고 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릴 때에 누구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한 게 저는 도부살이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래서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 그렇게 눈치밥 먹고 그렇게 자랐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볏짚 있죠. 네. 볏짚이 이제 하얗게 똘똘똘 말아있더라고요. 저게 처음에 뭔가 몰랐어요. 마시멜로 같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저게 뭐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볏짚을 이렇게 압축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걸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잘 데가 없을 때는 그 볏짚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잤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아니 이게 뭐 굉장히 뭐 6.25 때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굉장히 저는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10대 때부터. 나는 이 세상이 나 혼자다. 그러니까 누구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제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했었어요. 네. 외발 자전거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계속 밟지 않으면 쓰러지면 다음 나는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항상 강박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20대 때 서울에 올라왔어요. 네.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혹시 비둘기호라는 알죠. 기차 아시죠? 알죠. 그러니까 완행 열차를 타고 영동포역에 내렸던 것 같아요. 제 영동포, 기억에. 네. 예. 거기 내렸는데 한 새벽 한 4, 5시에 내렸던 기억이 나요. 이제부터 내가 여기서 내 세상을 펼쳐나가야 되겠구나. 근데 저는 서울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홀로 저 혼자였어요. 네네. 저 혼자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찾는 것부터 먼저 급급한 거죠. 그때만 해도 전봇대에 보면 직원 모집한다고 해서 많이 붙여놨었어요. 일단 숙식이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신문 보급소 있잖아요. 첫 직장이 거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문을 돌리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거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거더라고요. 네. 일본어로 잘한다는 거. 일본어를 잘하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계속 일본어를 해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본 분이시니까. 예.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말로 외국 사람한테 가르치려면 못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방법을 모르니까. 그걸 내가 이제 터득한 게 학원을 다닌 거예요. 네. 일본어 학원을. 기초반부터. 다니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강사들이 그러다가 이제 일본어 학원에서 모집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신청을 했죠.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이 이제 60대 초반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때 26살이었거든요. 네. 양 선생님은 지금 국내 최초의 최소 연소 일본어 강사다. 최연소 일본어 최연소 강사. 일본어 강사죠. 그때가 제가 90년이었거든요. 네네. 딱 90년. 그때는 일본어가 굉장히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는 사람 많아서도 네. 그 대부분 가르치는 사람이 다 60대 분들이 가르쳤어요. 그렇게 이제 일타 강사로 이제 그쵸.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예. 되셨네요. 제가 그때 한 하루에 저한테 배워가는 인원이 1,200명에서 1,500명이었습니다. 그때가 온라인 환경이 아닌 시절이어서 그쵸, 그렇지 온라인까지 있었으면 정말 일본어 일타 강사로서 예. 인지도 면에서나 수입 면에서나 차원이 달랐을 텐데.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때 50만 원씩 받을 때 선생님들. 근데 저는 그때 한 이것저것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1990년도에 예. 1,000만 원 월급이요. 실수령액. 예. 우와. 그때 1990년대 이미 억대 연봉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5년인가 했었어요. 네.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그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양 선생님 다른 반은 막 20명, 30명이면 나는 한 반에 막 그냥 150명, 200명이었으니까. 와. 그래서 여기 왜 남 학원에 좋은 일 시켜주냐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학원을 동업합시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했어요. 네. 세 명이 우리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결국 그게 6개월 만에 망해버렸어요. 그게 또 이게 안 되는군요. 이게 내가 가르치는 거하고 경영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절대 동업은 해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국 망했죠. 6개월 동안 오히려 돈만 계속 쏟아붓어요.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거. 근데 보통 그 정도 하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단 하루라도 쉬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내가 페달을 멈추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못 일어난다. 그게 항상 내 머릿속에 각인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우리 집사람한테는 뭐 학원 뭐 망했다 이런 소리도 못하고 바로 저는 일자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네. 다른 데는 다 너무 빵빵해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내가 무슨 표가 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동업을 했다는 것에 내 합리화를 한 것이 아닐까? 동업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예. 나를 증명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곳에, 그러니까는 정말 가보니까 카운터에 있는 직원, 그 선생님들 월급도 2개월 밀려 있는 그런 곳에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때 여러 곳에서 이게 제안이 오퍼가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시하는 조건들 금액을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증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냥 제일 안 되고 있는 곳을 가셨어요. 그렇죠. 거기가 제일 상대적으로 처우도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았죠. 가장 안 좋았을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거기 부원장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다 이렇게 모아서 이런 얘기 했죠. 우선 저는 스님들에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있는 여기 있는 한 절대 월급은 단 하루도 밀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했는데 진짜 6개월 만에요. 매출이 6천만 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오르는 사람이 6개월 딱 될 때 6천만 원 매출 올린 거죠. 600%.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급날인데 갑자기 원장님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받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결국은 그 불안함이 현실된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안 나오니까 월급을 뭐 결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고 이 학원이 너무 잘 되니까 사채까지 썼나 봐요. 원장님이 통장을 뺏어 압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채업자들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 직원들은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월급 못 받은 주제에 제 카드로 그 학원에서 긁어가지고 500만 원을 긁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선생님한테 사장을 이야기해주고 제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는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카드 한도가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50% 정도는 다 드린 거죠.
그랬더니만 이 선생님하고 그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저를 엄청 신뢰하고 저를 제 말이라면 껌뻑하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게 어떤 약속에 대해서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 쓰러져가는 학원을 내 스스로 증명해 보려고 한 것도 있고 주인처럼 일을 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저는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나는 여기 회사 직원이야 라고 직원의 그 마인드만큼만 일을 하게 되면 절대 그 사람은 더 성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절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가면서 제가 번역 회사를 직원 한 명 데리고 사실은 시작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첫 사업의 시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번역에서 출판 그쵸. 관련된 쪽까지 사업 영역을 자연스럽게 확장을 하게 되신 거군요. 예. 출판 관련 사업을 하시는 회사의 대표님이시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책을 써야 도대체 베스트셀러가 되나요? 라는 이 질문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작가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떤 책을 써야 베스트셀러가 되던가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정답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나의 관심사와 타인의 관심사와 같이 일치가 됐을 때 그때 이 책들이 좋은 책으로 이제 판명이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목과 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목과 표지, 예. 썸네일이네요. 썸네일이죠. 보시면. 책 제목뿐만 아니라요. 유튜브 만들 때나 SNS 글을 올 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SNS에서 썸네일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썸네일로 사람들이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거든요. 사실은 제목과 표지는 사람으로 치면 첫인상이에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돈이 많다 하더라도 내 첫인상에서 비굴하게 보이는 사람이거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정말 비호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면 두 번의 만남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책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보통 사람이 책을 보면 표지를 안 봅니다. 어디를 보냐면 이 제목을 보거든요. 제목은 우리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럼 표지는 뭐냐? 우리 옷차림입니다. 네. 이 제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만약에 표지가 거지 같으면 이 책은 다시 3류로 내려갑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95%의 사람들이 내가 한번 책을 읽어볼까 하고 서점을 가요. 그리고 5%의 사람들은 결정된 책을 구매하러 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마저도 그 책을 구매하고 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또 어떤 책이 나왔나 하고 분명히 코너를 둘러보거든요. 네. 근데 책이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곳을 찾아가요. 무의식적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베스트셀러 코너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나 출판사들이 다 악을 쓰고 다 베스트를 올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0% 사람들이 이제 베스트셀러 코너로 가면 책들이 다 이렇게 보기 쉽게끔 이렇게 약간 세워져 있잖아요. 옆으로 누워져 있잖아요. 네. 제목도 잘 보이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보다가 어느 순간 딱 제가 시선이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읽어야 할 책이야라고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걸 자기가 판단해요. 그 판단하는 시간이 불과 0.3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예를 들면 나는 10만 원으로 월 1,000만 원 번다. 만약 그런 제목이 있다고 보면 사람들이 거짓말 같지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책을 시선이 딱 꽂혀요. 그 다음에 잡아요. 잡고 이렇게 오는 순간 표지도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스쳐 지나간 책은 뭐냐? 내가 읽을 책이 아니냐라고 판단된 거예요. 그게 0. 몇 초 만에 딱 이미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목과 표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그러면 내용은 허접해도 제목하고 표지만 좋다면 좋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좋은 책을 읽는 게 독자의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이 좋은 책을 독자의 눈에 띄게끔 하는 게 내가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갖다가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독자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책을 내가 읽기 위해서는 사실은 꼼꼼히 읽어야 되거든요. 목차도 꼼꼼히 읽어보고 목차는 적어도 이 꼭지 한 꼭지 읽어보면 이 저자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이 책의 전체 내용을. 근데 그것도 안 읽어보고 그냥 이 제목하고 있는 표지에 있는 카피나 이런 것만 잠깐 보고 그냥 목차가 좀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 있어요. 책을 고르는 데서 신중해서 사실은 골라야 된다는 거죠. 이 제목이나 카피나 이런 걸 보고 혹하지 말고 안의 내용을 정말로 잘 보고 판단하고 한 꼭지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가인 저도요, 제목 보고 사가지고, 저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목 보고 어떻게 다 읽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뭐지? 50페이지 읽다가 그냥 덮는 것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런 책이 막 50만 원, 100만 원 팔린다니까요. 사실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말 많은 책들이 있으면 책을 이렇게 정기분포로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 양 극단에 있는 책들을 제외하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정기분포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내용이 괜찮아요. 예, 네, 맞아요. 양질의 도서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책이 과연 독자분들의 눈에 띄어서 읽히게 되느냐, 독자 입장에서도 그 중에 과연 어떤 책을 고를 것이냐. 네. 사실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과 표지가 네.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람으로 치면 얼굴과 입은 옷.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팔을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네, 네, 그렇죠. 내용이 좋고 안 좋고를 읽어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안 읽어본 상태에서는 이게 좋은 책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안 읽으면 결국 이거는 그냥 종이에요. 네, 휴지처럼. 네. 쓸수록 돈이 된다. 책에 보면 내 안에 상품성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5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이 타인이 바라보는 나는 누구일까? 질문을 통해서 독자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첫 책을 쓰게 된 이유도 제가 그때 책 쓰기 무료 특강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네.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고는 대표님 그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책을 쓰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아이 제가 무슨 책을 써요. 네. 진짜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이건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내가 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 아니라고 이거 일반인들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책 쓰기가 이렇게 쉬울 줄에는 첫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그 컨텐츠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신에 대해서 잘 못 찾을 때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타인에게 물어보는 것도 좀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쓰면 돈이 되는지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SNS에 보면 SNS를 통해서 몇 달 만에 이만큼의 돈을 벌었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피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SNS에 무작정 글을 막 올린다고 해서 바로 막 돈이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용은 참 좋은데 쓴 일이 너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정보가 너무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네. 근데 누가 그걸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클릭해서 두 분 클릭해서 보지 않거든요. 앞에서 만약에 시선을 사로잡지 못하면 두 분 클릭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장되는 경우가 있고 내용 자체가 신변 잡기식 올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런 콘텐츠는 사실은 돈 주고 누가 사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만들 때도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게는 정말로 강의를 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구나. 아니면 타인을 리드할 만큼 어떤 뛰어난 설득력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 없이는 그게 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람들이 SNS로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불러들일 만큼의 그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무작정 쓰고 뭐 올린다고 해서 그게 인기 있는 피드가 되거나 어떤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글을 쓰거나 컨텐츠를 만들 때 이럴 때 작가님은 제목 거의 8알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목이나 썸네일 이걸 어떻게 뽑으면 좋다 이런 노하우를 저희 구독자님들께 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책에 자세히 다 적혀 있지만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항상 그 책을 읽을 때 또는 책 제목이 좀 이거 이 제목 괜찮은데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방을 합니다. 저는. 네. 그 모방을 하는데 다른 언어와 같이 연결을 시켜버리죠. 그럼 또 하나의 나의 또 재창작이 또 나오잖아요. 네. 또 새로운 제목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제가 좌우를 많이 시키고요. 그러면 제 노트에 항상 적어놔요. 제 제목을 항상 적어놓습니다. 적어놓고 언제 또 쓰일 수 있으니까. 제목이 될 만한 것들을 항상 메모를 메모해놓습니다. 다 적어놔요 항상. 그리고 책을 읽다가 책 내용 안에서도 보면 제목이 될 만한 것들이 꽤 나와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뽑아서 적어놔요. 근데 이게 순간에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책을 읽다 보면 눈에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이제 책 제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걸 꼭 메모를 해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와 저 단어를 조합해서 재창조해서 새로운 제목이 탄생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된 게 예를 들자면 뭐 지금은 이제 팔로워가 10만 명 정도 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 저하고 처음에 알게 됐을 때는 5천 명밖에 안 됐었어요 팔로워 수가. 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저하고 인스타를 통해서 인연이 시작됐었어요. 저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책을 쓰고 싶다고 그래서 무료로 제가 컨설팅 해줬죠. 처음 만나서 딱 보니까 목차를 보니까 목차가 1부, 2부는 그냥 자기 인생 이야기를 담은 거고 3부 같은 경우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땐 그게 가장 매력적이더라고요. 물론 그 내용이 뭐였냐면 뭐 아들이 알바해서 번 돈으로 서울에서 경매를 통해서 집을 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그 네 가지 키워드 내한테 눈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아들이 알바를 해서 번 돈 1,000만 원으로 서울에서 집 샀다. 너무 네. 확 들어오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를 하나하나 그 보니까 따로따로 있는 걸 제가 모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목을 바로 그 자리에 지워줬거든요. 그랬지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사실 저는 예전에 경매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저하고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왜 안 하냐고 강하게 제가 어필했죠. 그랬더니 또 하는 얘기가 사실 저는요 경매에 관련된 이야기는 저는 부록으로 생각했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니 이게 원본입니다. 지금 이윤을 작가가 쓰고자 하는 1, 2부는 일반인들이 쓰는 자서전에 불과한데 누가 이걸 읽고 싶어 하겠어요. 첫 책이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없습니다. 이걸 먼저 쓰고 나중에 이걸 써도 돼요. 그렇게 설득해서 그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나오게 됐는데 책이 나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출판사에서 그 제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길다고. 아 너무 길다? 너무 길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출판사에서 무슨 제목을 하고 싶어 하던가요? 내가 물어보니까 경매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고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거 만약에 이 제목 쓰면 작가님 이거 망합니다. 책이 절대 안 나가요. 거기다가 초보 작가잖아요. 안 나갑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목이 길고 짧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제목이 길어도 디자인하는 사람이 기술적으로 글자 크기를 강약을 조절해서 얼마든지 이거 돋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제목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리세요. 그랬더니만 알았다고 해서 그게 제목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왔거든요. 그게 출간되자마자 바로 초보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한 달 만에 3세 찍고요. 경쟁 분야에 9위가 올라가고 아주 난리가 나요. 9위까지. 네. 작가님께서 뽑아주신 키워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1,000만 원으로 서울에서 집 샀다. 근데 원래 나오려던 출판사에서 얘기했던 그 제목은 왕초보도 바로 써먹는 경매 이야기. 왕초보도 바로 써먹는 경매 이야기. 예, 아, 이건 읽기 싫어요. 그쵸. 네, 이건 다 읽기 싫고 앞에 거는 정말 그쵸, 예. 읽고 싶네요. 예.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딱 말씀해 주신 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인간은 결국 스토리에 끌립니다. 네. 내러티브에 끌리거든요. 네. 앞에 제목과 두 번째 제목 두 개의 제목의 차이점이 내러티브가 담겨져 있는 제목, 그쵸. 내러티브가 없는 제목이거든요. 그쵸, 예.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도대체 그럼 사람들은 이런 스토리텔링의 매력을 느끼고 귀를 기울이는 걸까? 스토리텔링이 가진 힘의 본질 이 부분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타인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한 게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타인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보면 걱정인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보면 기승전결로 쓴 글들이 오히려 잘 읽히고 사람들이 공감도 많이 가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사실 이야기에는 고정된 형식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연설을 할 때나 수공 스토리를 만들 때도 항상 그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 목표를 잡고 난간이 부딪히고 제가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 처음에 출판 기획을 하자고 선언할 때에 다들 말렸거든요. 절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난간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내가 막 그 난간이 부딪힌 걸 내가 이겨내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노력하다 보니까 잘 안 돼. 자질이 또 생겨요. 자질이 생기게 되면 또 갑자기 뭔가 또 변수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전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스토리가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스토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우여곡절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희열감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보면 항상 그 미국 영화 보면 항상 히어로가 있잖아요. 주인공. 네네. 주인공 항상 보면 처음에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뭐 온갖 그 고통과 고난을 견뎌내고 해서 결국 성공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고전 문학이나 네. 연설을 돌이켜보면 다 그런 식으로 패턴이 전개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네. 작품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 책에 쓸수록 돈이 된다에 보면 쓰고
싶다가 아닌 써야 한다가 되어야 예.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글쓰기의 동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직접 이 말의 의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쓴다는 것은 네. 자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음. 자기를 돌아보는 행위고 읽는다는 것은 타인을 바라보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글을 씀으로 해서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과연 누구인지,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장점은 뭔지 이런 걸 이제 끄집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꼭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쓰기 시작하면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쓸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쓰다 보면은 점점점 생각이 더 그렇죠. 나는 예. 네, 쓰면서 생각이 들고 더 많은 걸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읽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쓰는 것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네, 네,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컨텐츠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다 라고 추측해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일까요?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네. 내가 재료가 없으면 책을 못 쓰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무리 내가 유능한 셰프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탕수육을 만드는데 탕수육 만드는 그 재료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내가 글을 쓰려고 하면 많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통과 행복은 따로 있는 게 하나잖아요. 고통이 수반돼야 반드시 행복이 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읽고 독서를 많이 하고 해야 내가 글을 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또 써야만이 또 새로운 또 어떤 글을 창조해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한 2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근데 제가 10년 전까지 2013년도 전까지만 해도요. 남들이 말하는 소위 뭐 문화인이다, 교양인이다 하잖아요. 우리 출판에 관련된 일을 하면 지식인이라고 하잖아요. 1년에 단 한 권의 책을 정독해서 읽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읽었다면 직원들이 리뷰자로 만들어준 거 한 2페이지 정도 그거만 읽었지 책을 내가 스스로 사가지고 읽은 적이 없어요. 번역과 출판 기획에 하면서. 관련된 회사의 대표님이셨지만 2013년 전까지는 책 한 권을 완독한 적조차 없었다. 아예 네. 없었다. 네. 그런데 지금은 4권의 책을 쓰잖아요. 4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책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평소에? 제가 이제 사실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기획을 하다가 보니까 기획한 그 저자분이 독서 모임을 전국에 300 몇 개를 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대표님을 기획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한 번도 독서 모임을 한 적도 없고 네. 책을 안 읽었으니까. 근데 토요일 날 새벽 6시 반까지 오라는 거예요, 강남에. 그때 겨울이었는데 새벽 6시 반이요? 예, 토요일 날 그때 그것도. 독서 모임을 하나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기획을 해야 되니까. 네. 갔어요. 예. 5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갔는데 세상에 그 깜깜한 그 시력 같은 밤을 뚫고 나갔는데 지하거든요. 80명이 사람들이 몰려서 막 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일단 거기서 1차적으로 충격받았고요. 2차적으로 충격받은 것은 6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걸 토론을 하는데 이거는 뭐 학생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뭐 이 토론하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지? 내가 2014년 그걸 보기 전까지는 내 삶은 그야말로 즐기는 삶을 살았다면 그때 제가 그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요. 아,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소위 그래도 남들이 말하는 지식이다 교양이다 하는데 나는 무엇인가 뭘 했지? 깨닫고 그때부터 직원들 앞에서 선포를 해요. 우리 책 읽읍시다. 내가 지금 너무나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거 안 읽었던 사람이 읽으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그 전문인을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배웁시다. 해가지고 우리 한때 우리 직원들이 6개월간 돈을 주고 그 직원들 전체 함께 책 읽는 거를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하자 그러면 싫어할 거고 근무 시간에 합시다. 근무 시간에 하자는 게 직원들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쓸수록 돈이 된다. 이게 돈을 벌려고 써야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그냥 메모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만의 컨텐츠가 되고 그 결과 이제 돈은 따라오는 의도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좋은 정말 예시를 저는
아까 대표님 녹화 전에 메모하신 걸 봤는데 한번 저희 구독자님들께 보여주시죠. 예. 메모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메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일주일 스케줄이에요. 독서를 하고 나면 밑줄 치우고 제가 생각했던 제 생각을 책에 적어놓던 걸 다시 소환해서 따로 제 생각과 그 책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조합을 해서 나만의 글로 또 다시 언어를 고쳐 씁니다. 이러다 보면 내가 글 쓰는 솜씨도 늘어나거든요. 네, 네. 글쓰기 솜씨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거의 10년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들이 다 결국에 나중에 봤을 때 이렇게 책에 담기고 그쵸. 그렇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책을 써야겠다 해서 1페이지부터 하신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 하루하루 메모했던 것들이 결국 그때 책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정말 딱 쓸수록 돈이 된다라는 게 가장 좋은 예시를 작가님께서 직접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오고 있었던 거고, 이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 구독자님들께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을 더해서 그런 것들을 더해서 이렇게 메모해 놓는 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넣고 조합해서 새로운 자기 언어로 고쳐 쓰라고 하면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제 경험상 저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필사를 한 것 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필사를 필사했죠. 하셨어요. 그대로. 예, 그대로 그냥 예. 처음에는. 이런 필사한 것을 내가 이걸 한 10권 정도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문장들이 휘발유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조각조각 남아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대해서 저자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도 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쵸? 자연스럽게. 예. 네. 그리고 내 생각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각조각 흩어졌던 그 단어들이 모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문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사실은 또 좋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한 번은 갑자기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검찰들이 두 분이 우리 문을 딱 열더니만은 여기 지금 일하는 거 다 스톱하시고 다 일어나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검찰이 딱 돼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영장 발부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수색영장. 예. 그 당시에 번역을 이제 거래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변호사가 판사한테 여기 이 회사 엔데스 코리아가 좀 뭔가 수상하다. 비자금을 이쪽으로 번역료를 받은 것처럼 세금에서 끊고 여기서 돈을 일로 빼가지고 그 돈을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가지고 이제 그렇게. 근데 그게 우리가 했는데 그걸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예, 회사인데. 오류가 일어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 검찰에서는 근데 어쨌든 예, 착각해서 대표님 회사가 돈 세탁의 근원지다. 하고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난리 났죠. 경리실 있는 그 서버 다 빼가지고 가고 네. 그냥. 그리고 우리 내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이 바인더 내가 쓰고 있는 이 스케줄 바인더인데 이게 없으면 나는 안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압수를 하더라고. 그래서 네. 이거 안 됩니다. 여기 아닌 내용을 다 자기네들이 봐야 된대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 스케줄이 있으니까 제가 이 스케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있는 거 제가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복사하고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면서 그랬어요. 이거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학교일 끝나고 돌릴 수도 있고 안 돌릴 수도 있으면 내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찾아가라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만 하는 얘기가 그 해당 거 검사하는 얘기. 이거 선생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생활한 건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뭔 독서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 글들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독서하면서 제 생각하고 같이 조합해서 제 언어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보고 정말로 이걸 보고 자기가 안 돌려주면 자기가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주일 만에 돌려주면 안 돌려주면 이 사람 생활이 일상이 안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그렇죠. 자금 세탁을 조사하려고 가져갔는데 독서 노트가 빼곡하게 정말 나의 생각과 너무 바른 내용들이 이렇게 있으니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무슨 거짓말 하겠느냐. 이런 사람이 이런 거 할 리가 없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래서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고 시작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걸 바로 돌려준 가져가시라.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이면 뭐 사건 뭐 한참 진행 중일 텐데.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의외로 언젠간 내 책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예. 굉장히 많으시는데 그게 대부분 내가 그걸 실제로 그렇게 책을 쓰는 날이 오겠어. 나의 소망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네 권의 책을 내시고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양원근 작가님께서
왜 써야 하는지, 왜 돈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예, 주시죠.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기에는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책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것은 정말 저는 강추해주고 싶고요. 제가 처음부터 책을 쓰려고 작정하고 내가 이런 독서를 하고 메모를 하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서 보면 저의 강점은 꾸준함과 끈기, 그리고 그 책임감, 성실함, 이게 이제 저는 오늘의 결과가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려고 생각하고 이 독서를 꾸준히 하고 메모를 하고 글을 쓴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했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은 그동안 제가 책을 안 읽고 했던 게 너무 제가 자아 성찰이 되고 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은 누구나 쓸 수가 있습니다. 책은 뭐 훌륭한 사람이 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책은 성공하고 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 책은 유명해지고 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저는 그 TV 출연도 많이 했거든요. 네. 남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과연 내가 책을 안 썼다면 그렇게 알려질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저한테 영광이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제 양홍구 같은 사람처럼 나도 열심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하나의 한 권의 책이 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가슴을 품고 그런 꿈을 품어야만이 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꼭 책 한 권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정말 꼭 들으시면 너무 좋을 만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전문가분을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의 저자, 베스트셀러 작가 이은경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책 쓰는 사람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강력한 질문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모시자마자 초등학교 교사셨잖아요. 교사 생활을 몇 년을 하신 거죠? 통경력은 15년입니다. 그 되기 어렵다는 초등학교 교사가 그렇게 되셔서 15년간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뭐 휴직을 중간에 하신 거는 이제 연년생 아이들, 네. 아들이 둘이시죠. 네. 연년생 아이들을 낳아 키우시는 와중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동네 중학생 아이들 2명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사직서를 쓰게 된 계기가 되셨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직서를 품은 건 5년 정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사직서를 품고 계속 출근을 하던 중, 그때가 저희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던 해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당시 3학년이었고 작은 아이는 3학년, 큰 아이는 4학년. 그 작은 아이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친구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거나 심해질 경우에는 학교 폭력까지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다 보니까 주변에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내 일인 것 같이 좀 무서웠어요. 그랬는데 한 아이가 저희 동네에서 중학생이었는데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 아이에게는 평범한 가정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어서 또 한 건의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건 어쩌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때 아이가 10살이었고 성인이 되기까지 10년이 남았잖아요. 네. 남은 10년, 내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 아이의 10년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는 엄마가 되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집에도 일어난다면 내가 교직에 남아서 승진을 하거나 경력을 더 높게 쌓는 것보다 이 아이를 그렇게 잃게 된 것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남은 생을 보내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품고 있던 그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특히나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네. 이게 아이가 조금 더 케어가,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비단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럼요. 어린이집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고 뭐 학교를 보내고 하는데, 점점 이 아이가 커가는데 이 아이를 대부분의 시간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사 정년도 보장되고 교직원 연금도 있고요. 퇴직하고 나면 부부가 같이 연금 받고 얼마나 좋으냐, 이제 이런 인식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연유로 학교 밖으로 이제 나오셨는데 이때 이제 나오고 나서 어떠셨어요? 뭐 경제적으로나 막상 나오고 보니 나오고 나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로 일단은 그만두고 생각해 보자 뭐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만둘 당시에 저희 아이가 가장 힘들 때라고 했잖아요. 당시 상황은 아이는 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계속 당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옆 학교에 똑같이 3학년 담임이었는데 몰랐어요, 아이가. 심지어 아이의 아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죠. 아이랑 같은 학교였어요. 아, 남편분도 교육 공무원이셨군요. 교사. 저희는 이제 아. 교육대학교에서 실시가 되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 교사. 아, 네. 그러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아빠가 다니던 학교의 모든 경력을 포기하고 전근까지 갔어요. 그랬는데도 아이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우리 모든 부모라면 누구나 다 겪는 상황일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아이와 가까이 가고 싶어도 아이를 지켜주고 싶어도 아이 바로 옆에서 모든 걸 다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우리 대표님 막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어려움을 겪거나 뭐 아프거나 할 때 정말 대신해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절대 우린 대신해줄 수 네. 없거든요. 최대한 가까이는 가고 싶은 마음에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건 이 아이가 가까이 붙어서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주고 이 아이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그 아이를 혼내주는 그런 어른이 아니고 얘는 어차피 어려움은 겪어야 돼요.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얘라서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은 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학교 밖에 모든 하루를 보내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대신해주거나 막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을 겪은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있는 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당시 제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이가 3학년 때 저도 3학년 담임이었고 아이가 그런 상황을 겪을 때 저희 반에도 정말 비슷한 상황에 아이가 있었어요. 네. 저는 아이 때문에 우울증이 너무 깊었고 되게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낫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방치한 상태로 우울증을 방치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던 중이었는데 저희 반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갑자기 영웅이 되고 싶었어요. 얘를 너무너무 잘 도와주고 싶었어요. 네, 네. 얘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막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얘네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한 사람의 직업인 교사로서 이 아이를 잘 교육시키는 것, 우리 반 아이가 어렵지 않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제가 되게 충족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너무 몰두를 하면서 저희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제가 잘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미안한데 그 모든 게 다 사직서 한 장으로 다 정리가 싹 됐고 처음에 사직서를 낼 때는 너무 멋있었어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결단을 하다니 진짜 좋은 엄마야, 멋있어, 대단하다,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하면서 선배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위로해 주셨거든요. 네. 그걸 듣고 막 으쓱하잖아요. 너무 좋았는데 딱 한 달 정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어떤 불안과 우울이 더 심해졌어요. 수입이 딱 끊겨버렸잖아요. 아, 네. 뭘 더 사고 싶거나 저희 이제 보통으로 잘 크고 있는 큰 아이한테 더 뭐 책을 더 사주고 학원을 더 보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니었고요. 둘째 아이 치료비가 당장 없는 거예요. 얘는 매달 치료를 해야 돼요. 예. 발달이 계속 늦으니까 인지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뭐 언어치료 계속 치료비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얘를 위해서 사직을 했는데 결국 돈이 없으니까 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 네, 조금 약간 궁지에 몰린 것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생계를 위해 책을 쓰셨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책이 무려 벌써 68권째이십니다.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가 68번째 네. 저서이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100% 생계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아, 나는 사업을 하는데 내 이름으로 책 한 권이 필요해. 혹은 나는 죽기 전에 책 한 권 쓰는 게 내 버킷리스트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계속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책을 써서 생계를 이어가 볼까 하는 마음에 책 쓰기를 시작했던 게 아니고요.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 다 망했어요. 누가 뭘 하면 돈 번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바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명보험사에서 모니터링 요원을 뽑으면 한 달에 20만 원 받으면서 모니터링 요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지원해서 20만 원을 받아보고 아마존에 셀러 아시죠? 네, 네. 아마존에 이렇게 물건 네, 그것도. 밤새도록 아마존에 물건 아, 올렸어요. 네, 네, 네.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많은 시도를 했고 뭐 또 한 번은 상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주부 모델 대회도 나갔었어요. 그거 하느라고 막 일주일 넘게 굶었죠 진짜. 네. 근데 원래 모델이었던 분이 결혼하면서 나오는 대회더라고요. 그게 네, 번지를 잘못 찾았어요. 네.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건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정말 많은 걸 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누가 책 쓰면 100만 원 준다 그래서 계약금 100만 원을 받거든요. 선인세죠. 네, 선인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쓰자. 100만 원은 벌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던 시절에 책을 당연히 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낼 수 없었죠. 왜냐면 네. 그냥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장인 아저씨 A가 책을 어떻게 낼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작가님도 처음에 학교에서 막 나오셨을 때 그냥 네. 그때는 작가님이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일반인 A이셨을 텐데 어떻게 처음에 책을 그 루트를 어떻게 사실은 출간 제의도 없었을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럼요. 책을 낼 수 있다고 내는 게 아니니까. 네, 지금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나도 언젠가 책 한 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계약에 성공할 수 있느냐를 굉장히 많이 네. 궁금해하시고 도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너무나 우연일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마존 셀러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셀러도 그냥은 어렵고 배워야지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존 셀러계에서 당시에 굉장히 좀 많은 매출을 올렸던 분이 원데이 클래스를 열었어요. 아, 네. 10,000원이에요. 네. 10,000원인데 책도 줘요. 어. 그럼 진짜 괜찮지 네, 않나요? 네. 갔죠. 수업을 듣고는 아 그래 열심히 아마존에서 팔아서 나도 부자가 돼야지 네. 생각하고 나오는데 문에 다음 주에 책 쓰기 원데이 클래스를 한대요. 또 10,000원인데 책 준대요. 이거다.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 원데이 클래스를 들으러. 갔더니 책을 대략 어떻게 쓰는지 원데이 클래스에서 개괄적인 내용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정도만 듣고는 사실 책을 쓸 수는 없는데 그때 저를 책을 쓰게 도와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 강의를 진행하신 분이 끝나고 한 분씩 쓰고 싶은 책의 주제를 말하면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아주 짧은 컨설팅처럼 그렇게 한 명당 개인 질문을 받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책을 쓰고 싶냐고 하시길래 당시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그분께 어떤 책 쓰고 싶냐길래 저는 언어의 온도를 쓰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도 그게 너무 생생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라는 표정을 진짜 약간 이런 표정 있잖아요. 진짜 뭐 대도 않는 뚱딴지 같은 소리 막 이런 느낌으로 네. 그건 안 돼요. 딱 자르시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교사 하셨으니까 교육서 같은 거 한번 써보세요. 그냥 이렇게 딱 던지셨어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죠. 어떻게든 나도 베스트셀러를 써서 저분이 안 된다고 했던 걸 나도 한번 좀 증명해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과 그래 맞다. 나는 교육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 책을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쓸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남이 보면 보이잖아요. 네. 그분이 보시기에 나는 자녀교육서를 쓰면 딱 맞는 스펙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교육서를 써라. 너 딴 거 못 쓴다. 이렇게 약간 저의 자존심을 밟아주셨던 게 네. 제가 첫 책을 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첫 책이 어떤 책이었나요?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 관한 책이었어요. 아, 네, 제가 첫 책을 도서관에서 빌린 책 쓰기 방법 책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서 실제로 원고 100쪽을 그냥 엉망으로 썼어요. 내 책이 나왔어요. 막 애들이 막 너무 기뻐해요. 네. 엄마가 책 썼다고 막. 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뻐서 서점에 다 같이 갔어요. 네. 책이 없어요. 아. 베스트셀러 위주로 오프라인 서점에 들어오잖아요. 저도 너무 속이 상하죠. 제 책을 보고 싶어서 서점에 갔는데 책은 없고 그런 책이 제가 세 번째까지 세 권 낼 때까지 계속 그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네 번째 책을 또 내셨다는 거에 거기서 또 한 번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첫 책이 워낙 안 됐기 때문에 첫 책을 낸 출판사에서 더 이상 책을 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해도 죄송할 정도로. 그래서 세 번째 책을 쓸 때도 또 처음부터 투고를 했어요. 300군데를 했는데 진짜 아무 데도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 책까지 냈는데 이 정도면 진짜 함량 미달 아닌가요? 진짜 나는 정말 이제 절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당시에 제가 너무 가난했었기 때문에 제 책을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네. 다 빌려서 봤어요. 네. 근데 홧김에 책을 한 권 샀어요. 그 예. 책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네. 그 책을 사서 집에 왔는데
내가 왜 이 출판사는 투고를 안 했지? 그래서 투고를 했는데 거기에 그 책을 만드신 편집자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아, 100쪽 중에 딱 한 편 좋았대요. 한 편의 글이 너무 좋아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고 그분과 지금까지 지금의 다정한 관찰자도 이분의 작품이에요. 그때 영혼의 편집자님을 만나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관찰하시면서 작가님 이런 내용을 담은 에세이를 써주세요라고 제안을 하셨고 저는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사 생활을 하실 때와 비교해서 지금 수입이 20배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책을 한 권 낸다고 해서 그 인쇄 수입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책을 그렇게 해서 68권을 이렇게 쓰셨으면 몇 년 동안 68권을 쓰신 거죠? 네, 7년 동안. 네. 7년 동안 68권이요? 거의 1년에 10권 가까이 쓰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권이면 거의 매달 쓰신 거예요, 책을. 결국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고요. 아, 네. 네. 제가 이제 작가님 책을 보다가 목차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목차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눈에 띄는 목차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목차 제목입니다. 옆집 애를 죽여줘. 대신 그 엄마는 죽이지 마.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멘트이자 목차인지 궁금합니다. 네, 목차 뒤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더 붙어 있는데요. 네. 엄마를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그 집 아들 단원평가 점수를 못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나 궁금해서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으니까 저 엄마는 살려두자. 옆집 아들이라고 하는 게 옆집 아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 우리 아이들이요, 사실은 그 자체로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해요. 정말 생각하면 눈물 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이가 나에게 왔을까? 네. 그 정도로 소중하고 막 늘 미안하고 자는 애 늘 쓰다듬잖아요. 막. 맞아요. 그런데 옆집 애의 존재가 등장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정말 괜찮은 애인데 옆집 애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얘는 정말 잘하는 아이인데 옆집 애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집 애 때문에 우리 애랑 관계가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저는 정말 많이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휴직을 했을 때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께는 제가 거의 죄인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손 많이 가는 아이를 맡기고 나면 선생님이 저기서 그림자만 보여도 바로 나는 90도 이렇게 돼요. 모든 엄마가 다 그렇진 않다고 느끼는 게 제가 또 큰애 선생님 보고는 그렇게 90도 인사는 안 해요. 네, 조금 여유가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 정도. 네. 근데 항상 우리 아이 때문에 많이 신경 쓰시고 업무가 늘어나고 계시는 우리 아이 선생님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더 도울 수 있을까요? 했더니 선생님께서 제가 교사하고 휴직 중인 걸 아시니까 어머님이 반대표 좀 해주세요.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시작한 반대표를 총 저는 3번 하고 결국 학부모 회장까지 하고 하면서 엄마들과 굉장히 넓고 깊게 교류를 했어요. 네. 엄마들끼리 끈끈하다는 건 뭐냐면 속내를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내 예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난 제가 거슬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슬리냐? 잘난 애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방과후 학교에서 중국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친구가 듣는다길래 그냥 따라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듣다가 둘이 나란히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HSK라고 어린이들도 그걸 보거든요. 봤는데 둘 다 합격을 했어요. 네. 너무 축하할 일이죠. 네. 근데 저희 아이가 조금 높았어요. 점수가요? 네. 네. 근데 그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축하해 잘 봤네 막 이렇게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날 밤 걔가 거의 반 죽음을 당한 거죠. 아니 왜 똑같이 어차피 합격 왜? 그 친구가 한 분기 먼저 들었어요. 아 수업을. 먼저 들었는데도 네. 점수가 낮았다. 3달 먼저 들었는데 점수가 조금 더 낮았어요. 나중에 그 엄마가 이제 술을 한잔 하시고는 사실 나 그날 집에 가서 애 진짜 엄청 잡았다고 너무 속이 상했다고 왜 네가 먼저 시작했는데 점수가 그거밖에 나오지 않았냐고 그냥 얘가 합격한 건 엄마에게 이슈가 아닌 거예요. 얘 점수가 더 낮은 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애를 죽이면 즉 저희 애가 그 시험을 안 봤으면 얘는 그날 되게 행복하고 그날 그 집은 치킨 파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아이가 잘하기를 기대하는 평범한 엄마들의 그런 속마음, 속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또 워낙에 질투와 시기가 많은 인간이에요. 왜 인간 중에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기회가 됐고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질투로 이글이글 불타는 모습을 먼저 꺼내놓는 것이 이런 감정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해 본 적 있는 엄마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과감한 목차를 뽑아봤습니다. 저는 이 목차에 대한 작가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너무 공감하는 게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가 자란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기억이 나는 것들은 뭐냐면요. 시험 보고 나서 어머니가 같은 나이대 저는 12층에 살고 2층에 사는 친구가 시험을 훨씬 잘 보면 그 친구와 비교하면서 차마 지금 방송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아들이니까 더 그러셨나 싶기도 하지만 네.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말들을 하신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40대인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의 정서와 내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내는 건지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되고요. 이제 작가님께서는 소위 이제 독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자녀들이 독립하는 게 자녀의 몫이 아니라 부모의 몫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책에서요. 네. 사실 아이들은 너무 독립하고 싶어해요. 독립하셔서 좋죠, 지금.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독립을 못했다면 지금 얼마나 회색빛일까 우울하시겠죠, 그렇죠? 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의 도움을 원할 때도 있고 그게 참 편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독립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그걸 향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독립을 향해서 성장하고 네, 있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모든 아이들은 다 독립을 향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전 세대의 부모들에 비해서 지금 세대의 부모들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자녀가 독립하려는 모습을 보면 정서적으로 내가 서운하다라고 느껴요. 이걸 기특하다, 장하다, 잘 크고 있다라고 자녀의 독립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난 얘를 아직 보내고 싶지 않아. 난 얘가 너무 소중해. 난 얘가 안 컸으면 좋겠어. 난 얘가 나중에 대학을 가든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얘랑 가까이 살면서 얘가 힘들 때마다 난 다 도와주고 대신할 수 있는 건 다 대신해주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실제로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전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교실 안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본인만의 단단함을 장착하면서 성장하고 그게 아이의 독립의 밑거름이 되는 것인데 부모는 특히나 엄마들은 아이를 본인과 동일시해요. 아이가 힘들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외로워요? 그럼 내가 막 세상에서 버림받은 정도로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동일시를 느끼고 실제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이나 외로움이 3 정도라고 한다면 부모는 300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얘가 나예요. 내가 당장 가서 다 해주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막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한 부모가 독립하지 못한 거예요. 아이가 독립하려고 애를 쓰는 그 시간 동안 부모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이로부터 독립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독립을 향해 아이들은 커가고 자라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저의 아이가 이제 딸이기 때문에 시집을 보낼 생각이 없거든요. 시집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바보시군요, 딸 바보. 네, 보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저는 언니라는 말은 오케이. 근데 오빠라고 하지 마. 아직 그 발음도 못 하는데 금기어. 언니는 해요. 에이, 언니는 하는데 에이. 저희 아내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초등학생이나 좀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보면 언니 오빠들 있다 하는데 제가 옆에서 오빠는 없어 그냥 그러거든요. 언니는 있는데 오빠 아니야 그냥 친구야 다. 뭐 이러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독립 진짜 이게 저는 이렇게 지금 좀 재밌게 얘기했지만 부모 입장이 돼 보면 엄마 아빠 도움 필요 없어 안녕 하고 자녀가 뭐 이렇게 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사실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제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할게요. 네.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게 감사가 아니라 불안하고 내가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서 속이 상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는 결국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DNA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그게 경제적 관념에 대한 것이든 부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거 고스란히 다 이렇게 어렸을 때 주로 7세 이전에 그냥 보면서 통째로 다운로드를 받는다 라는 말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소프트웨어가 마치 컴퓨터를 샀는데 나는 윈도우를 산 적은 없지만 윈도우가 저절로 깔려서 따라온 것처럼 나는 기억이 안 나는 어린 7세 이전의 시기지만 나중에
나중에 커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모님의 그런 무의식의 소프트웨어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도 많은 케이스들을 보시고 상담도 많이 이제 해주시고 하셨을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쭙습니다. 너무 좋은 통찰이신 것 같아요. 다운로드를 네, 받는다. 자동 다운로드 된 네, 거죠. 그렇죠. 정말 저의 교직 경험이 저의 인생에 저희 아이들 육아에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제가 24살부터 교실에서 만났던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아하. 그분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아이들을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아이를 다 파악한 상태에서 엄마를 보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랬구나라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아이가 어떻게 저런 표정으로 나를 위로하지? 라고 하는 교실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게 느꼈던 것들은 열쇠는 다 학부모 상담 기관에 오신 어머님들께 다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크지 않고 본대로 따라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반 아이들이요. 제가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이 11월, 12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소름 끼치게 저랑 닮아 있어요. 아하. DNA는 다 다르잖아요. 네네. 각자 다른 가정 환경 속에 있는데 얘네가 교실에 들어오는 순간 저라고 하는 모델, 어른을 놓고 그대로 따라하는 걸 1년을 하다 보니까 말투 똑같죠. 글씨체 굉장히 많이 비슷해지고요. 하다못해 외모가 비슷해지는 애들도 있어요. 네. 또 하나는 화났을 때 짓는 표정과 그 주요 말들 있죠. 네네네. 그런 것까지도 애들이 판박이처럼 똑같아지는데 제가 좀 신기했어요. 우리 반 애들만 나를 닮고 있나 생각을 했는데 네. 영어만 가르치면서 모든 반에 다 들어가는 그런 선생님이 계세요. 네네. 영어를 맡아서 여러 반에 들어갔는데 네. 학년 초부터 학기 말까지 학년 초에 아무 색깔이 없이 막 섞여 있던 각 반의 아이들이 학년 말이 되잖아요. 1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얘네가 각자 담임 선생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바로 본 거죠. 1년이면 그냥 뒤집어 써요, 한마디로. 우와. 네, 그 정도로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어른을 보면서 내가 저분의 뭘 따라할지를 본능적으로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 아이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그 어린 나이에 20대 때 이미 알았죠. 그런데 핵가족이라는 건 사실 인간의 역사에서 등장한 거의 최신 제품이에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싸운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싸우고 하는 건 그 아이의 정서에 엄청나게 정말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 아이들이 뒤로 숨을 곳이 있었다. 할머니 뒤에 숨고 삼촌 뒤에 숨고, 예전엔 대가족이었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숨을 곳이 없다. 핵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것이 무서우니까 화장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봤자 어차피 부모님들이 싸우는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에너지와 그 소리와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아이의 내면의 잠재의식에 그대로 들어온다, 침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싸우면 안 될까요? 싸워도 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싸우는 모습을 네.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 그러세요? 네, 건강하게 싸우고 건강하게 화해하는 모습을,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면 아이들이 언젠가는 교실에서든 사회에서든 누군가와 마찰은,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예 아이한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아이가 좋은 것만 보고 편하고 평화로운 것만 경험하게 하는 것도 저는 아이에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숨을 곳이 있어서 좀 더 부모님이 싸움을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덜 공포스러우면 당연히 좋겠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애들이 지금 숨을 곳이 있었는데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얘들은 핵가족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핵가족 체제 안에서 살고 있고, 더구나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아이들은 형제 자매가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셔도 우리 형제 자매끼리 마음을 합쳐서 같은 방에 모여서 뭐 이렇게 조금 서로를 위로하는 있었죠.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요. 지금은 부모님이 싸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혼자서 방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아이한테 싸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싸우는 수위 이런 것들은 알아서 잘 조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고 생각이 다를 때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생각을 좁히거나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충분히 필요하다.
이건 너가 나중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을 겪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이가 숨을 곳이 없어서 더 참아야 되거나 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아이들 본인이 숨을 곳을 찾아낸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럴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부는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아이들 때문에 일부러 싸움을 뒤로 미루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싸워야 되니까 들어가서 자기 할 거 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알아서 듣기 싫은 사람은 헤드폰을 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우울하거나 힘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혼자 기분 전환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자기가 살 방법을 찾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런 엄마 아빠 때문에 막 공포스러웠던 적도 있고 눈물 흘린 적도 있었고 그만해 한 적도 있었지만 엄마 아빠는 저래도 계속 싸울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저희가 화해하고 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해줘요. 이렇게 이런 일로 다 부딪혔었고 이렇게 잘 해결했어. 그게 진짜 중요하네요. 그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끝맺음까지 보여줘야 되는 것, 네. 잘 마무리를 하고 화해하고 네. 그런 모습이 또 대화로 풀어가서 화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녀는 부모가 만들어 놓은 성실한 환경, 그 성실한 환경 안에서 한계가 없이 성장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모가 만들어야 할 성실한 환경 무엇일까요? 제가 화분을 많이 키워요. 네. 똑같이 두 묘목을 가져다가 제가 일부러 실험을 해봤어요. 1년 넘게. 처음 가지고 왔던 작은 화분 그대로 하나는 뒀고요. 또 하나는 아주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서 네. 1년을 키웠어요. 2배 이상의 성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흙 같은 화분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어느 정도까지 클지는 나는 몰라요. 그리고 내가 잡아 당겨서 키울 수도 없어요. 근데 클 수 있도록 큰 그릇과 영양가 있는 흙의 존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부모의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단히 성실할 필요는 없다예요. 그러니까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낮게 잡으면 우리 부모는 누구나 다 아이가 한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성실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의 대표적인 예는 저는 아침밥. 아이들이 아침에 어디론가 굉장히 피곤하고 안 좋은 기분으로 출발을 해요. 그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다 아침마다 싫어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아이가 그렇게 짜증스럽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선뜻 뭘 먹지 않아요. 그러면 안 먹겠다는 아이를 어떻게든 설득하고 또 먹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한 술이라도 뜨고 나가게 만드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작은 노력인 것 같은데 사실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아이가 부모가 매일 아침 나를 위해서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준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는 것, 이것이 아침밥을 먹으면 두뇌 회전이 좋아서 좀 더 많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계산된 행동이 아니고요.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내 할 일은 너의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하는 것. 부모로서 내 자리는 그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부터 전복을 구워줬으면 100점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나는 내 할 일을 했고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책에서도 더 마인드 책 진짜 감명 깊게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책에 보면 계속하고 반복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것의 힘을 정말 믿는 사람이고, 그걸 아이한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침밥 차려줬으니까 너도 열심히 공부해가 아니고요. 엄마는 이게 엄마 일이니까 하는 거야. 너도 네 할 일을 해. 이거를 말로 하지 않고 아침밥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여담입니다만 제 동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학창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엄마의 모습이, 남자애니까 아침 안 먹는다고 막 하고 막 나왔겠죠. 네. 근데 어머니가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맨발로 나와가지고 현관에서 이거 한 입이라도 먹고 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도 자녀들도 다 알 거예요. 네. 비단 부모 자식 관계를 떠나서 인간 관계에서 다정한 관찰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작가님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주시죠. 아이들은 늘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말을 하고, 그러면 빠른 판단과 빠른 평가는 유보하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계속 변하고 있고, 그게 성인이나 노인이 변해가는 것과 다른 점이, 아이들은 변한다라는 게 곧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100점인데 오늘은 100점이 아니네가 아이의 어떤 하락이나 후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과정 끝에 결국 계속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오늘 보여준 어떤 점수, 오늘 했던 어떤 행동, 오늘 하고 있는 어떤 이상한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일회성, 그 즉시 일어나는 판단들, 평가들은 참아보자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같이 손잡고 가는
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친구랑 친구 엄마를. 근데 쑥스러워서 엄마 치마폭 뒤로 숨었어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우리 아이가 쑥스러움이 많아서요. 우리 아이가 약간 내향적이어서요.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정말로 소극적이거나 내향적으로 자랄 가능성이 저는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정 지어졌기 때문에. 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의지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보고 소극적인 사람이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래 라고 하면 그 아이에게는 그게 딱 정의가 되어버리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이가 뭘 못해서 우리가 실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대치가 애초에 높았어요. 애들은 뭘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 그 시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지금 그걸 잘하기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잘할 리가 있나요? 처음 하는 건데? 당연히 못해요. 어떤 잘하는 아이 한 명의 사례를 듣고 걔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다 비교당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항상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향해서 저렇게 할 때는 자기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거나 아이의 행동이나 말을 다 이해하려고 하거나 내가 납득이 돼야만 그걸 수용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생각이 있겠지. 그리고 잘 못했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이건 다 과정이야. 아이는 성장하고 있어 라고 부모 스스로 내가 막 폭주하려고 하는 그 비교와 경쟁과 아이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멈춰 세우지 않으면 그냥 폭주하기 너무 쉬운 시대예요. 온 대한민국이 성적과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들끓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뒤처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모두가 앞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뛰고 있는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애도 일단 뛰게 만드는 게 지금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가장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예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일단 뛰고 나서 출발한 다음에 생각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근거가 이렇게 요학년에 요 과목을 시작을 했을 때 어떤 면에서 유리하고 어떤 면에서 어떻게 로드맵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뒤처지면 안 돼. 모두가 뛰고 있어. 옆집에도 하고 있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짚고 덩달아 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작가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정말 너무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작가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에 아이에다가 여러분 스스로라는 말로 대입을 해보세요. 똑같거든요, 정말. 물론 아이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당연히 변화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변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작가님께서 해주신 이은경 작가님 말씀을 우리 아이 대신 나로 스스로 치환을 해서 넣어보시면 정말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정말 딱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 생활을 시작하고 쭉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면서 다른 삶 완전히 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사로 발령을 받은 순간 다른 삶에 대한 선택지는 다 지우는 것 같아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사직을 한 사례는 정말 너무 많이 아프셔서 그만두시는 경우 말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바꾸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바꿀 이유도 사실은 없죠. 가장 큰 매력은 당연히 안정성, 그리고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긴 방학이 있다는 것.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그런데 교사 생활을 하실 때와 비교해서 지금 수입이 20배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몰린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그 계기가 없었으면 아마 20배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둘째 아이가 평범한 아이였다면 그래도 그만뒀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기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결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둘째 아이가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으셨잖아요. 무조건 20배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게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20배가 넘는 수입을 거두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삶이 과연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게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둘째 아이가 가져다준 선물이 아닐까? 가져다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주변의 만류가 가장 크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떤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둔다고 하셨을 때 어마어마하셨죠? 비밀로 했죠. 아예 비밀로 하셨군요.
친정에. 네. 네, 네. 왜냐하면 친정 부모님은 제가 교사인 게 가장 큰 자랑인 분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지방 작은 도시에서 정말 평범하게 사시면서 내 자식을 교사로 만드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 분들. 그렇게 해서 자식을 교사로 만들었더니 그걸 그만뒀다라고 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휴직 중이라고만 말씀드렸어요. 왜 네. 너는 학교를 안 나가냐? 휴직 또 했어. 이제 계속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네. 근데 제 목표는 있었어요. 월 수입 1,000만 원을 달성하면 말씀을 드리자.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2년 만에 이제 월 수입 1,000만 원을 만들게 됐고, 그때 엄마께 조용히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1,000만 원 버는데 그만둘까?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하실걸요? 아니, 엄마, 그래, 그럼. 아, 그래요? 그래, 그럼 너 힘드니까. 그래, 2개 하는 거 힘들지? 그래서 그만해,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장애아를 키우는 딸이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교사보다 많이 버는 어떤 그런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니까 쿨하게 이제 그만둬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는 뭐 2년 전에 그만둔 상태였으나 엄마한테 네, 엄마를 속인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그만두고 싶다면 너무 주변에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남편한테는 얘기를 한 상태였고요. 남편과는 상의해서 결정을 했지만, 나 그만둘까?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네. 주변 사람들은 나만큼 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내가 그만두면 힘들 사람은 난데, 주변에서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만둬.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10,000원도 도움을 주지는 않는 거죠. 혹은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네. 그런들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힘들 때 달려가 줄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의견이나 조언들에 너무 많이 휘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결정이 됐다면 조용히 실행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도 그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직장 동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네. 직장 동료들은 그만둬 본 적이 없고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본 적이 그쵸. 없기 때문에. 네. 작가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주변에 다 교사 동료들이기 음. 때문에 정말 제대로 물어보려면 저 역시도 그랬지만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에게 물어봤어야 하지만 보통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저도 없었고 작가님도 네. 없었을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교사로서 살던 15년간의 시간과 지금 이렇게 작가로서 활동하시고 있는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신다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책 쓰는 건 매일 출근해서 내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것에 비하면 엄청 감사하고 쉬운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것과 그것을 바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생활 내내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지 않는 날도 꽤 있어요. 그랬을 때 학교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자꾸 부딪혀서 학교를 오늘은 가기 싫은 아이한테 그래 그럼 오늘은 너무 힘들면 하루는 쉬자라고 말해줄 수 있으려면 제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옆에 있어줄 수 있다는 것 하나가 저는 책 쓰는 고통 이런 거는 고통으로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저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몰랐는데 나오고 보니까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외향인 척 가면을 쓰고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조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내가 항상 맞아요. 그 조직에 어울리는, 조직에서 인기 있는, 조직에서 원하는 인간형이 될수록 내 조직 생활이 편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막 텐션 높은 척하고 엄청 술자리 즐기는 척하고 엄청 막 지치지 않는 척, 애들 너무 사랑하고 막 학부모님이랑 막 언제나 만나도 10분 넘게 막 아이에 관한 수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막 에너지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제가 살았더라고요. 근데 조직을 떠나고 지금은 정말 집에서 혼자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제가 진짜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이었다면 지금 엄청 외롭고 조금 우울감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거나 지금 상황이 불만족스러웠을 텐데,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깊이 이렇게 얽혀있지 않은 상태로 혼자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성취감을 얻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고 편안하고 자유롭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뭐 블로그나 또 SNS나 혹은 그게 아니어도 최소한 본인의 노트나 글을 많이 쓰세요. 언젠가는 나도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이렇게 세상에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작가님께서도 첫 책을 낼 때는 완전히 손품 발품을 팔아가며 첫 책을 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죠. 그 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고 싶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번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에 가면 책 쓰기 방법이라는 책이 정말 많아요. 아무거나 그냥 신간부터 시작해서 10권만 빌려서 열심히도 안 보셔도 돼요. 훑어만 보시면 거기에서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책이 되어도 되겠다 싶은 형태의 원고가 나오거든요. 지금 쓰고 계시는 그런 글들, 그것들을 글 형태로 두지 않고 책의 모습을 갖추도록 만들어 버리면 그것들이 실제로 책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은데, 저는 책을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글을 내놓아라. 내놓아라. 네. 온라인에 내놓으셔야 돼요.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그 누구도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안 궁금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생각을 이렇게 깊이 있게 하고 있고 내가 이 분야에 이렇게 박학다식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언젠가 내가 맘먹고 책을 쓰기만 하면 그게 막 바로 계약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작은 온라인 글쓰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블로그나 SNS, 유튜브 형태의 영상도 좋은데 내가 가진 걸, 내가 뭘 가졌는지를 내놓기 시작해야 내가 뭘 못 가졌는지 나 스스로 확인도 할 수 있고 더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사실은 계획대로라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수 있는 기회들이 나에게 올 가능성이 생겨요. 예를 들면 제가 첫 책을 도서관에서 빌린 책 쓰기 방법 책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서 실제로 원고 100쪽을 그냥 엉망으로 썼어요. 진짜 이건 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수준의 엉망인 책을 원고를 딱 100쪽을 써놓고 출판사에다가 투고를 했어요. 150군데를 했는데 아무 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150군데 더 했어요. 300곳에 네, 투고를 네. 하셨네요. 와. 그 메일 주소를 찾기 위해서 매일 밤 서점에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저랑 안 떨어지던 시절이고 1학년, 2학년 네, 이럴 어떻게 때는. 하셨어요? 둘 데리고 가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애들은 저쪽에서 만화책 보고 있고 학습 만화 보고 있고 저는 옆에서 계속 이걸 받아 적었어요. 그러다 와. 보니까 이 책 열어서 또 메일 주소 또 적고 또 적고, 그러니까 오타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송된 메일이 진짜 많았고 나중에는 이걸 안 되겠다 싶어서 사진으로, 촬영을 네, 했더니 직원이 와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네. 된다고 막 그래서 제지를 받기도 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300군데 투고를 했는데 얼마나 수준 미달이었던지 딱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펑크난 원고가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출간 예정, 출간 네.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잖아요. 근데 네. 하나가 펑크가 나서 뭐라도 하나 지금 올해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분량은 채웠으니까 이걸 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저는 원고 자체는 수준이 낮았지만 100쪽을 채워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시 이렇게 수습을 해서 내보자고 하시고 저야 뭐 거절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투고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책이 나왔어요. 와. 얼마나 대충 나왔는지 아시겠죠? 아, 그래도 너무 저는 감동적인데요. 나왔는데 네, 네. 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분들이 책을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무명 작가의 서러움. 내 책이 나왔어요. 아마 애들이 막 너무 기뻐해요. 네. 엄마가 책 썼다고 막.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뻐서 서점에 다 같이 갔어요. 책이 없어요. 베스트셀러 위주로 오프라인 서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남자애들이고 워낙 철이 없다 보니까 너무 큰 소리로 엄마 책 왜 없어? 엄마 책 냈다며 왜 엄마 책은 없어? 너무 크게 저쪽에서 막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고 네. 직원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꾸 저를 쳐다보고 네. 조용히 해 있어. 입 막고 막 데리고 나오고 막 이랬어요. 저도 너무 속이 상하죠. 제 책을 보고 싶어서 서점에 갔는데 제 책은 없고 그런 책이 제가 세 권 낼 때까지 계속 그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네 번째 책을 내셨다는 거에 거기서 또 한 번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첫 책이 워낙 안 됐기 때문에 첫 책을 낸 출판사에서 더 이상 책을 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책도 또 300군데에 또 투고를 했어요. 와. 그리고 그 책도 또 안 됐어요. 그래서 네. 두 번째 출판사가 저 때문에 재정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죄송할 정도로. 그래서 세 번째 책을 쓸 때도 또 처음부터 투고를 했어요. 300군데를 했는데 진짜 아무 데도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 책까지 냈는데 이 정도면 진짜 함량 미달 아닌가요? 책 쓰는 사람이? 그랬는데 정말 너무 속이 상해서 세 번째 책인데 300군데인데 안 됐다. 진짜 나는 정말 이제 절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당시에 제가 너무 가난했었기 때문에 제 책을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네. 다 빌려서 봤어요. 근데 홧김에 책을 한 권 샀어요. 그 예. 책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어.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네. 그 책을 사서 집에 왔는데
내가 왜 이 출판사는 투고를 안 했지? 아는 출판사 모르는 출판사 다 투고했는데 네. 그래서 투고를 했는데 거기에 그 책을 만드신 편집자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아, 저는 뭐 툭하면 100쪽을 썼으니까요. 네, 얼마나 네. 간절했겠어요. 네. 100쪽 중에 딱 한 편 좋았대요. 한 편의 글이 너무 좋아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고 그분과 지금까지 지금의 다정한 관찰자도 이분의 작품이에요. 그때 영혼의 편집자님을 만나셨군요. 이분이 저를 관찰하시면서 7년 동안 저를 관찰하신 거잖아요. 아. 저라는 사람을 보시면서 작가님 이렇게 이런 내용을 담은 에세이를 써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이 오늘을 있게 한 건 결국 매일 책을 읽었고 매일 글을 썼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고정관념이죠. 정말 또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철석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실제 뇌는 예전만큼 팍팍 실제로 안 돌아가고 깜빡깜빡하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뇌는 30대, 40대, 20대 때는 하지 못했던 그 기능들 혹은 퍼포먼스를 다른 영역에서 또 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엄청 크게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네. 똑똑해진다기보다는 책을 읽음으로써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해요. 지혜로워진다. 네, 현명해진다. 현명해진다. 네, 그 현명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결정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람이 3번 연속 성공적인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고 하고 3번 연속 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실패라고 하는 그런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는 어떤 책에서도 지금 내 사례가 나온 적이 없고 내 경우를 내가 그 저자한테 물어본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내가 읽어온 책들이 나의 뇌를, 현재의 뇌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일까를 판단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현명해지는 거고요. 100% 공감합니다. 네, 이 현명함으로 나쁘지 않은 최악이 아닌 결정들, 그러니까 최악의 결정들을 피해가는 거죠. 피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계속 이걸 반복함으로써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지 않나요? 책을 읽었는데 네.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맞아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전에 비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조금 더 그러니까 나에게 이득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그렇죠. 있죠. 저는 네, 뭐 생기죠. 엄마로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학원 상담할 때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아하. 그거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교육적인 지식만으로는 정보만으로는 이 학원과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합이 맞을 건지 혹은 지금 아이한테 이 학원이 베스트일지 아닐지는 사실 아이 상황이 다르고 그 학원의 그 상담이 달랐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결정들, 읽었던 책들, 글을 쓰면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의 총합이 학원 원장님과의 상담을 하고 나서 여기 보내도 될지 아닐지를 감이 오게 만들더라고요. 또 그렇게 그런 영역에서 또 엄청나게 빛을 보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조금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많은 기업들과 정말 많은 담당자들과 소통을 하잖아요. 저도 출판사 편집자님들, 마케터들 뭐 하는데요. 그분들과 일을 하면서 그분들을 판단한다기보다는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잘 될 분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좋은 점을 나보다 어린 분들이지만 경력이 적지만 배우려고 자꾸 노력하게 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계속 이런 점이 너무 좋더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좀 달라진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너무 지금 작가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요. 저는 파스텔 혹은 크레파스의 색깔을 갖게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는다는 게 평생에 걸쳐서 읽은 책이 뭐 한 2-3권이면 저한테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3개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걸로 그리는 그림과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정말 미묘하게 붉은색 계열이라도 엄청나게 많은 색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수천 개의 색깔들을 가지고 거기에 표현되는 그림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거고 알게 되는 것처럼 해주신 말씀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작가님께서 멀리 해도 괜찮을 주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소위 본인의 불안을 숨기고자 주변인들을 부추기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한번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불안하잖아요. 네. 나 빼고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음. 보여주는 것에 굉장히 열심인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루 중에 혹은 자기 일주일 중에 지난 1년 중에 최고의 순간만 서로 과시하듯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들 본인도 불안하지만 그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안 불안해. 난 굉장히 여유로워. 근데 너는 왜 이거 안 해? 이 사람이 하려고 하면 왜 해? 하라 하지 마라에 대해서 그 기저가 불안과 질투인데 맞아요. 아닌 척을 하면서 음. 계속 그 사람의 삶에 해라 마라를 간섭하는 거, 네, 그것들이 내가 심지가 정말 굳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휘둘리지 않는 정도의 그런 심지를 가지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책도 뭐 하룻밤에 1000권을 읽을 수는 없는 것처럼 내가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계속 뭔가를 부추기는 유형의 사람들은 저는 멀리 했으면 좋겠고 저도 2번까지는 같은 분을 만나는 편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처음 만나면 잘 모르겠더니 이제 2번째 만나면서 확실해지는 분들이 생기죠. 자꾸 뭔가 본인의 불안을 나를 부추기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정중하게 3번째 만남은 이제 거절하고 비즈니스가 아닌 상황에서 친목을 위해서 따로 만나지는 그렇죠. 않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도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자 하는 분들 혹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께 주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교사일 때나 지금이나 계속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제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사직한 지 7년이 되다 보니까 네. 저가 많이 달라졌는데 저를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대박이 나자 밥을 사라, 한턱 내라, 넌 좋겠다, 얼마 버냐. 계속 이렇게 나를 돈을 많이 번 어떤 사람으로 본인 스스로 다 새롭게 규정을 한 상태에서 본인이 궁금한 것만, 제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본인이 취하고 싶은 정보를 빼가거나 많이 버니까 돈을 너가 내야지, 너가 밥을 사야지 라고 하면서 뭔가 나를 부러워하는 척 하면서 계속 좀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교직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던 해가 있었고 그 해에 저희 옆반에 부장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은 본인도 지금 되게 힘들게 사세요. 몸도 아프고 막 학교도 계속 힘드시고 근데 단 한 번도 제게 밥을 사주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제가 얼마 버는지 다 아세요. 왜냐하면 전 그분한테는 숨길 게 없거든요. 다 말씀드려요. 부장님 저 이제 강연료 이만큼 올랐어요. 부장님 저 유튜브에서 얼마 벌어요. 이번 책 몇 개 팔렸어요. 제가 얼마 버는지 뻔히 아시는 분이 늘 밥 사줄게 놀러와 커피 마시자 하시면서 한결같이 저를 항상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던 그 느낌, 그분을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배웠어요. 사람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가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주변에 잘 되거나 못 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정말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저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러니까 너는 학교 나가서 성공했잖아 이런 눈이 아니고요. 우리 그때 진짜 같이 근무할 때 진짜 힘들었는데 고생 많았지. 그래 지금도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어. 고생 많지. 요새는 힘든 거 없어? 하시면서 그 관계를 틀지 않으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분 한 분만 있으면 되죠. 네 맞아요. 뭐 2명, 3명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저는 서글퍼지는 게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저한테 밥을 사주시는 분이 저는 없어요. 저는 모두에게 밥을 삽니다. 그쵸. 이 돈을 벌면서 누가 나한테 밥을 사준다는 건 엄청나게 큰 위로예요. 그분 앞에 딱 가잖아요. 그럼 제가 저 이런 것도 했고요. 이것도 잘 나가고요. 저 예전보다 더 잘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부장님 저 요새 이거 힘들어요. 라고 내 얘기를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자, 마지막인데요. 작가님께서 정의하시는 진짜 인생 혹은 행복한 삶에 대한 작가님만의 정의를 한번 저희 구독자님들께 말씀해 주시죠. 밋밋했다. 그러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밋밋했다. 네, 행복은 밋밋하다고 하더라고요. 밋밋하고 지루하고 뭔가 너무 평범하고 단조로워 보이는 일상들에서 누군가 여행 간 인스타그램을 본 순간 갑자기 사람이 돌잖아요. 너무 부럽다. 너무 그렇죠. 좋겠다. 어디야? 하와이야? 어디야?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순간 예를 들어 부모님이 다치셨거나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오거나 갑자기 뭐 안 좋은 일이 딱 생기는 순간 어제까지의 그 단조로운 일상이 너무 돌아가고 싶은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들 가운데서는 그거를 모르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학교를 가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건 정말 바라는 게 없어요. 평범한 하루, 그러니까 모두가 하는 것처럼 가방을 메고 학교를 나가는 순간 나는 오늘이 행복인 거예요. 그냥 그럼 거기에서 더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애들이 저렇게 힘든 그 사춘기의 잠 호르몬을 이겨내고 학교로 갔으면 나도 오늘 뭔가를 이겨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하기로 한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면 오늘은 정말 난 행복하게 잘 산 하루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삶을 하나의 키워드로 말하자면 전 성장인 것 같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저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이유가 돈이 됐든 육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한 실천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는 하루와 아닌 하루는 저는 분명히 다를 것 같고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 이미 이 채널에 모여 계신 것만으로도 뭔가 실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고요.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